니콜로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을 또 알아봐야 되겠죠? 이 사람은 별명이 위험한 현자입니다. 피렌체 공화국 출생이고요. 1469년에 탄생을 했죠. 그래서 애교관, 정치학자, 저술가, 사상가다. 인문주의, 현실주의, 고전적 공화주의자로 불린다. 책은 군주론, 로마사, 롱고, 전술론 같은 거를 썼습니다. 이 사람은 피렌체에서 태어났죠. 이 사람 꽤 괜찮은 집안 출신입니다. 조상들은 은행업과 양모 사업으로 꽤 재산을 축적했는데 아버지 베르나르도가 학자 스타일의 법률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재산 형성은 좀 둔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유하지 않은 편이었다. 그렇다고 가난하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 공부도 꽤 했고요. 12살에는 파울로 다 론시글리오네, 이 사람은 원래 피렌체 대학의 교수였는데 이렇게 개인 교습 형태로 학교를 운영했기 때문에 여기를 학교를 다녔고 아마도 피렌체 대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자, 그러다가 29살 때 피렌체 정청에 공무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마키아벨리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의 아주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이 마키아벨리만큼 역사 고전을 좋아했어요. 물론 아버지가 이런 걸 좋아했기 때문에 아들한테 큰 영향을 줬던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아버지 베르나르도가 이 리비우스의 로마사를 얻고 싶었어요. 근데 가격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처음에 인쇄업자한테 가가지고 이 로마사에 색인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자, 당시는 이미 인쇄술이 나왔을 때인데요. 여전히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열심히 색인 작업을 해주고 받은 인쇄물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인쇄물과 갖고 책이 안 되죠. 이것을 다시 제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본소에 또 맡겨요. 맡긴 다음에 아버지는 아들한테 붉은 포도주 3병과 식초 1병을 들려서 제본업자한테 보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본된 거를 이제 받아오게 한 거죠. 그래서 이 리비우스의 로마사는 영민했던 마키아벨리 아들한테 큰 선물이 되었던 거죠. 자, 마키아벨리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바로 이 티투스 리비우스의 로마사입니다. 자, 원래는 142권인데요. 꽤 많이 망실이 되었고요. 주로 로마의 왕정부터 공화정 사이의 역사만 있고요. 로마 재정에 관한 것은 여기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마키아벨리가 썼던 로마사 논문은 바로 이 책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498년 마키아벨리가 29살 됐을 때 채용이 되게 되는데요. 자, 그때는 수도사 사보나롤라가 화형이 되었고 소데린이라고 하는 종신 총독 하에서 피렌체 공화국이 출범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마키아벨리가 2등 서기관으로 채용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의 공식 직함은 시민전쟁위원회 비서관이었고요. 군사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자, 당시에 군사 업무란 게 뭐냐? 자, 피렌체는 자치 도시국가예요. 시민 군대가 없어요. 상업 위주의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럼 군대를 어떻게 해야 돼? 주로 지역에 있는 다른 영주들한테 용병료를 주고 1년씩 계약을 한 다음에 용병으로 썼던 그게 관행이었던 거죠. 그런 용병들을 관리하는 아니면 각국에서 보내온 이 문서들을 읽고 거기에 이렇게 정리하는 마키아벨리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이제 채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키아벨리한테 외교관 업무가 주어진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경험도 없는 29살짜리 신장 공무원한테 외교관 업무가 주어질 수는 없죠. 처음에는 문서 담당을 하는 그냥 군사 담당 비서관이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점차적으로 외교 쪽에 역량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까운 데부터 갔어요. 피온비노라고 하는 곳에 가서 용병 계약을 하는데 성과를 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아예 굉장히 중요한 프랑스로 가서 루이 14세와 협상을 하는데 파견이 됩니다. 여기도 사실은 대사가 아니었고 대사의 보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서 또 상당한 성과를 내요. 또 이제 우르비노에 가서 체사레 보르자를 만나게 되고요. 로마에 가서는 율리우스 2세를 만나게 됩니다. 외교관으로서의 그의 역할은 처음에는 언제나 보조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귀족이었지만 그렇게 높은 신분도 아니었고 피렌체 공화국에서도 처음부터 높은 자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은 그의 몫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해냈던 겁니다. 그래서 점차
인정을 받게 이제 되었던 거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피렌체 공화국은 1512년 9월에 스페인 군대가 이곳을 점령을 하게 돼서 여기에 항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율리우스 2세에 의해 가지고 메디체가 복귀하죠. 이제 공화국이 무너졌기 때문에 여기서 일하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에 쫓겨나는데, 그중에 마키아벨리도 포함이 됐겠죠. 그래서 쫓겨났는데 몇 달 후에 잡혀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 새로 등장한 메디치 가문에 대한 전복 음모를 꾸몄다라는 명목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바르젤로 감옥으로 끌려왔어요. 그러면서 매일 밤 고문을 당합니다. 그 악명 높은 날개 꺾기 고문을 당하는데, 그게 뭐냐면 뒤로 날개죽질 해가지고 밧줄에 천정에 매달립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땅으로 떨어뜨리는, 이게 날개 꺾기 고문인데, 이거를 한두 번 이제 받게 되면 대부분의 이 죄인들은 자기 죄를 발설을 하거나 아니면 거짓 진술을 하기 마련이라는데, 마키아벨리는 그걸 6번이나 당했는데도 본인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정부 전복 음모에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결국 그로부터 무죄를 인정받고 풀려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자기 고향집이었던, 아니죠, 아버지가 소유했던 이 산탄드레아 시골집으로 은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기 제가 가봤던 그 마키아벨리의 산탄드레아 시골집인데요. 뭐 시골집이라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여기에 집도 있고 주변에 작은 농장도 딸려 있는, 뭐 요거 잘 운영을 하면 뭐 가족들 먹여 살리는데 큰 지장은 없는 뭐 이 정도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이거 물려줬기 때문에 여기 남은 거예요. 원래 마키아벨리도 꽤 공무원 생활을 했으니까 돈을 모았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이 있었는데 이때 그 감옥에 갇히는 바람에 벌금도 내야 되고 재산을 모두 몰수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갖고 있는 건 다 없어졌고 이 아버지가 물려줬던 이 산탄드레아 시골집만 남았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기 농장을 관리하면서 동네 사람들과 이렇게 포카도 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비록 자기가 이렇게 시골에 와서 농장 관리도 해야 되고 주변 사람들하고 포카 게임도 하고 이렇게 지냈지만, 본인은 학자라는 것을, 특히 고전을 공부하는 학자라는 자존심을 늘 지켰습니다. 자, 마키아벨리가 남긴 편지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나는 서재로 들어간다네. 들어가기 전 흙먼지가 묻은 일상복을 벗고 관복을 입지. 그리고 어르신들의 정원에 들어가 그들에게서 지혜 음식을 받아 먹는다네. 나는 옛 시대를 사셨던 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질문을 하지. 그러면 내 삶의 모든 시련과 고통을 다 잊어버리지. 가난도 죽음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네. 자, 자신의 서재에 앉아가지고 어르신들의 정원에 들어간다. 자, 이 얘기는 책상에 앉아서 고전을 읽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옛 시대를 사셨던 분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질문을 한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여러 시련과 고통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학문의 즐거움, 어려운 시대를 사는, 이 시대를 이겨내는 좋은 방안으로서의 고전 공부, 여기에 매전을 했던 겁니다. 때로는 시내로 나가서 학습 모임을 리드하기도 했습니다. 어디서 했냐면 루첼라의 가든에서 했던 겁니다. 1515년부터 20년 사이에 루첼라의 궁이라고 하는 곳에서 귀족 자제들과 로마사 학습 강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강서를 수입을 받게 되죠. 메디치가 다스리고 있는 그 시대에 이 귀족의 자제들은 로마 공화국에 대한 정치가 관심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으로 마키아벨리를 불러다가 로마사를 배우게 됐던 거고요. 이때 만들어졌던 원고가 훗날 리비우스의 로마사 10권의 강독이란 제목으로 원고가 만들어져서 출판이 되게 되죠. 물론 지금은 그거를 일본 사람들이 로마사 논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들어와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은 문필가로서의 명성이 널리 알려져 가지고 피렌체 정부에서 피렌체사 역사를 쓰기도 하고요. 귀족들을 위한 집필일로 돈을 벌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산탄드레아 시골집이 있지만 거기서 나오는 수입은 워낙 적어가지고
생활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줄 만한 이런 돈벌이 될 만한 것들은 열심히 했던 거죠. 글도 쓰고 가서 강의도 하고 이런 거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가 1527년에 58세 됐다음에 사망을 했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무덤은 현재 산타크로체 성당의 가족묘에 묻혔습니다. 그러니까 산타크로체 성당에는 위대한 인물들이 꽤 많아요. 마키아벨리도 있고, 뭐 단테의 빈 무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의 무덤이 있는데 여기에 묻혔다는 건 신분이 꽤 높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물론 이 피렌체 사람들한테는 이 마키아벨리는 이런 찬사를 받는 거죠. 그 어떤 찬사로도 부족할 만큼 위대한 이름이다라고 여기 묘비명에 이렇게 새겨질 만한 사람인 거죠. 특히 이 사람이 쓴 책, 바로 군주론이라는 것은 이 사후에 출간이 돼요. 근데 출간이 된 즉시 교황청에 의해서 금서로 지정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이죠. 그전까지 사실 정치란 건 모든 건 종교적 입장에서 해석이 됐단 말이죠. 중세시대에는 종교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종교가 이끌어가는 게 정치였는데 마키아벨리는 종교보다는 오히려 이 정치, 그 정치를 이끌어가는 군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교황청의 입장은 그게 좀 거북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금서로 되었고 금서로 되니까 또 지금 출판이 자유로웠던 베네치아 같은 데서는 아무리 금서로 지정을 해도 출판이 계속 되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지식인들한테 상당히 많이 퍼져가지고 금서로 지정됐기 때문에 더 많이 퍼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유럽의 지식인들한테 아주 중요한 고전으로 남게 되었던 겁니다.